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글의 새로운 측면의 발견. 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스콧입니다. MIT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미래학자죠.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AI 자연어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국가별 AI 자연어 처리 효율성 지수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과 중국을 훨씬 앞선 수치였습니다. 아마 오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데이터셋으로 교차 검증을 해봐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한글을 학습하는 속도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 빨랐고 정확도도 월등히 높았어요. 제 동료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밤새는 거야? 마이클, 이것 좀 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 그는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자연어 처리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중국이나 우리 미국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한국의 IT 인프라와 언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과학 원리에 따라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마치 현대의 코딩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제 연구팀은 회의적이었어요. 중국과 미국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이미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고 그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에밀리,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연구소장인 슈미트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단순한 데이터 확인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AI 발전의 열쇠를 찾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미래 기술의 비밀을 간직한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서류 가득한 책상을 정리하며 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하면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역사적 인물이 제 연구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곳이 미래의 관문임을 직감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되었고 맞춤형 교통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서울대 AI 연구팀의 김민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김 교수의 말대로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자 인공지능 운전 보조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했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서울의 모든 신호등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이 조절되죠. 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지만 서울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한국의 수도를 돌아다니는 동안 제 스마트워치는 끊임없이 주변 디지털 인프라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증강현실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길거리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압축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수준의 통합된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보지 못했거든요. 디지털 뉴딜 정책 덕분에 우리는 초연결 사회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5G를 넘어 6G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저녁이 되자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은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로 변했어요. 수천 개의 LED가 빌딩 외벽에서 역동적인 패턴을 그리며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감정 데이터를 분석해 도시의 기분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죠. 김 교수의 설명에 더욱 놀랐습니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완벽하게 융합된 사례였어요. 다음날 아침 강남역 주변을 걷다가 도로 포장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인부들이 아닌 자율주행 건설 로봇이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이 로봇들은 지하 배관과 전선 지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인적 오류가 거의 없죠. 현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테스트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일상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길거리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영수증이 제 앱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죠. 서울의 일상에 녹아든 기술을 체험하면서 제 연구 주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미래지향적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소 입구에는 한글로 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글자가 디지털 화면에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지원 연구소장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여러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나타났어요. 박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형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마치 수학적 행렬과 유사하죠. 박 소장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면서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과 아, 오와 같은 모음을 그렸습니다. 이 문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합 가능한 방식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AI가 이 패턴을 학습하는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최대 30% 빠르죠.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동일한 AI 모델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을 학습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 질문에 연구팀의 이소연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현대의 컴퓨터 알고리즘과 유사한 원리로 설계되었어요. 각 문자의 모양이 바른 방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글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음절 단위의 구성. 원리가 마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지향 구조와 닮아 있었어요. 이 체계성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한글을 처리할 때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 기반 AI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언어 치료에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한쪽에 마련된 치료실에서 실제 세션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폐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문자의 논리적 구조가 그들의 체계적 사고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죠. 아이가 태블릿으로 한글 게임을 하며 즐겁게 학습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례였어요.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한 왕의 비전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 어렵네요. 박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추천합니다. 그분의 혁신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이 방문이 단순한 데이터 확인을 넘어 역사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학 시간에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 시간에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요즘은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 학교의 김현우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교육자로 한국 교육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분이었죠. 교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로봇 프로그래밍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실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환경 문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웁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기본 소양이죠. 한국의 학생들이 과학, 기술, 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는 이유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교육의 철학적 배경이었어요. 우리 교육의 뿌리는 세종대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지식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김 교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 걸린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마치 살아있는 듯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8살 윤서진 학생은 AI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돕기 위해 AI 음성 인식 앱을 개발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윤서진의 이야기는 한국 교육이 단순한 입시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는 수백 개의 신생 기업들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특히 AI와 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에는 세금 혜택과 초기 자금을 제공하죠. 센터 운영자인 박태호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창업팀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팀은 AI 기반 농업 솔루션을, 다른 팀은 가상현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스타트업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미래 기술을 주도하고 있죠. 박태호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젊은 창업가들이 한국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저녁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과학 교육의 특별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도록 가르칩니다.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을 중시하죠. 이민호 카이스트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서는 지점이었어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철학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식 공유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박물관 한쪽에 마련된 세종대왕 특별전시관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저를 맞이한 이지연 큐레이터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학자이자 혁신가였죠. 이 큐레이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세종대왕의 어진이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세종대왕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집현전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죠.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고문서를 가리키며 이 큐레이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나눈 토론 기록입니다.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견광지 방식이라 불리는 심층적 토론 과정을 거쳤어요.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죠.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5세기 동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존재했다니 놀라웠어요. 현대 한국의 기업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고 있나요? 제 질문에 이 큐레이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타운홀 미팅이나 열린 토론 같은 형태로 말이죠. 또 다른 전시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치했다는 신문고의 복제품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계층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이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5세기 왕이 보여준 포용적 리더십이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박물관을 나와 서울 도심의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의 운영 방식에서 세종대왕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혁신 포털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의 제안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로 발전한 사례도 많죠. 인사팀 김도윤 이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사무실 공간도 계층 구분 없이 열린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세종대왕의 견광지 방식을 적용해요.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내리죠. 이런 접근 방식이 한국 기업들의 빠른 혁신 속도를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 사회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기업 문화가 어떻게 세종대왕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집현전데이라는 행사를 매월 엽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날이죠. AI 스타트업 대표인 정유라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불과 3년 만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보여준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의 성공 비결입니다. 수평적 소통과 포용적 의사결정이 혁신의 원동력이니까요. 정유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데이터에서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과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 발명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의 안내를 맡은 최준호 연구사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구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죠.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원통형 금속 장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현대적이었어요. 추구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전국의 강우량을 측정해 데이터베이스화했죠. 오늘날로 치면 빅데이터 시스템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천했다니 말이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대책을 세웠죠. 최 연구사는 다른 발명품들도 소개해 주었어요.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혼천에 시간을 측정하는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용성을 중시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기술 개발의 궁극적 목적도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니까요. 현대 한국의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스마트시티 기술이 세종대왕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 질문에 최 연구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살펴보세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추구한 지식의 민주화 정신과 일맥상통하죠. 이어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전국에 설치된 IoT 센서들이 기상 변화, 지진, 화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추구기의 현대적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박물관을 나와 서울 시내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전체의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서울 전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센터장 박민수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세종대왕의 치국이 네트워크와 원리적으로 유사하다고 언급했어요. 세종대왕은 전국에 치구기를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이어서 한국의 농업기술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작물 재배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드론과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토양 상태, 병충해, 기상 조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의 농법을 제안하죠. 연구소장 김지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세종대왕 시대의 농서를 현대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농사직설이라는 농업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법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죠.
우리의 AI 농업 시스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널리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가치들이 세종대왕 시대부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김민준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어떻게 현대 기업 문화에 녹아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디스플레이 벽에 회사의 역사와 비전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비결은 개방성과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박성민 홍보팀장의 말이었어요. 그는 삼성의 R&D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죠. R&D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자유로운 토론 공간, 휴식구역 등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런 개방적인 문화가 세종대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 질문에 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받아들이되 한국만의 강점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어서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수직적으로 보이는 조직 구조 속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나 시랩 같은 수평적 소통 채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거죠. 오후에는 네이버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는 그린팩토리라 불리는 친환경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이버의 핵심 가치는 연결과 공유입니다. 네이버 연구소의 정수연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이버가 개발한 AI 기술을 소개해 주었어요. 특히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를 가진 문자입니다. 이 특성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해 더 정확한 언어 이해 시스템을 구축했죠. 네이버의 개방형 AI 플랫폼도 흥미로웠어요. 자사의 AI 기술을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같죠. 정 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이 지식 독점을 깨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듯이 네이버의 개방형 플랫폼도 기술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차, 친환경 전기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현대차의 비전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인류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소장 윤태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차의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 세종대왕의 실용과학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듯이 우리도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소 사회 비전이었어요.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적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제약은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윤 박사의 말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국 기업들을 돌아보며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기업 문화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성과 공유, 실용적 혁신,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 개발. 이 모든 가치들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DNA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하며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데이터에서 발견한 패턴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날, 서울 북촌의 한옥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전통 가옥과 현대적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차를 가져다준 카페 주인 김하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발견들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흥미로운 연구네요. 저희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외부인의 눈으로 보니 특별해 보이나 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이 얼마나 특별한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청와대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미국에서 온 관광객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난 일주일간 알아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6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혁신의 DNA 때문이죠.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의 기술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짧게 설명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장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연구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발표를 듣기 위해 MIT의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모였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는 우리의 미래 전략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AI 학습 효율성의 관계,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현대 한국 기업 문화에 미친 영향,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역사적 뿌리까지 모든 내용이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죠. 제 발표를 들은 MIT 총장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 연구소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MIT와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종 AI였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미국 정부에도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 자문위원들 앞에서 한국의 혁신 모델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공유와 개방의 혁신 모델은 미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식 접근 방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 발표 이후 미국 정부는 세종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혁신 모델을 미국 교육과 연구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MIT 서울대 공동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강남의 첨단 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이 연구소는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제 연구의 시작점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한 데이터 패턴을 쫓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혁신의 정신이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지식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 건물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혁신 세종대왕의 정신으로. 그 순간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MIT의 미래학자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청사진의 핵심에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기술을 통해 모두의 삶을 개선하며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정신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MIT 연구실에서 세종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600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탄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미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